임금님이 사용하시는 최고의 물, 그리고 그 물의 발원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한강 시원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강 시원지 하면 보통 태백산 검룡소 같은 데를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태백산 검룡소는 일제강점기 때 최장거리 개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어디가 한강에서 가장 먼지에 대한 개념들이 정립되면서 새롭게 대두된 곳이고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곳이 금강현, 오대산에 있는 금강현이라고 하는 데인데, 여기가 전통적인 시원지라고 인식되던, 그러니까는 태백산 검룡소로 일제강점기 때 확정되기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믿고 있었던 한강 시원지가 여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은 세종실록 지리지, 그러니까는 조선왕조 실록에 공식적으로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름이 금강현입니다. 제가 금강현인지 어떻게 아냐면, 물론 여기 기록들도 뭐 다 있고 하지만 여기 아예 금강현이라고 이름을 적어 놨어요. 예전에 금강현이라고 써놓은, 그러니까 아예 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춘추로 관원을 보내서, 정부에서 봄, 가을에 관원을 보내서 시원지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데가 여기에요. 그래서 조선시대 문헌들에는 100%까지는 아니고 한 7~80%는 한강 시원지로 여기를 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중환의 택리지도 그렇고, 김정우가 그린 뭐 청구도라든지 여지도서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 여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그려놓고 한수지원, 한강의 시작이다. 한수. 예전에는 한강을 한수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한수의 시원이다. 그래서 한수지원이라는 말을 쓰고, 한수정원, 한강의 바른 시원, 바른 시원을 한수정원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예전 사람들이 이해하던 어떻게 보면 가장 시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원지로서 두 군데가 오대산에서 꼽히거든요. 하나는 여기 금강현, 그리고 이 오대천물을 거슬러 올라가면 제일 먼 곳이 저 서대에 있는 우통수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라고 이해하는 게 아마 더 맞을 겁니다. 저도 논문에서 여기라는 주장을 펼쳤었고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시원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물이 용출에 올라온다, 밑에서 이렇게 솟아 올라온다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여기 중간에 이런 데가 어떻게 물이 솟아 올라와요? 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요 밑에, 요 폭포 같은 낮은 식의 계단형 폭포 밑에 쪽에 이런 큰 홀 같은 게 있어서 거기서 사실 물이 올라오는 구조가 있습니다. 지금은 비가 많이 와서 위에가 덮여있는 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덮여있는 물들이 좀 줄어들면 이렇게 푸른색의 블루홀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올라오는 물이 최고의 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강 시원으로 잡은 거고, 한강 시원으로 예전에 결정하는 방법은 옛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한강에서부터 먼 물을 찾아가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대산도 결정되는 거고, 뭐 설악산도 결정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기 금강산도 결정되는 거고, 뭐 문장대 쪽도 결정이 되고, 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군데 중에서 그런 물들을 조선 정부에서 쭉 떠다 놓고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물들 중에서 어느 물이 제일 좋은가를 평가하는 물 평가대회를 엽니다. 그래서 그 평가대회에서 1등 한 데가 여기에요. 그래서 어떻게 예전 사람들이 진짜 좋은 물을 평가하냐면, 똑같이 물들을 다 먼 곳에서 길어와서 똑같은 조건 속에 놓고, 그 다음에 그 그릇에다가 찰람찰람하게 담아놓는다는 거예요. 담아놓은 뒤에 바늘을 하나씩 꽂는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바늘을 꽂게 되면 물고문이죠. 물 자체를 고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바늘을 꽂으면서. 그렇게 됐을 때 물이 바로 넘치는 게 아니고, 표면 장력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100개를 꽂았을 때, 바늘 100개가 들어갔을 때 넘치는 물이 있고, 150개를 꽂았을 때 넘치는 물이 있고, 50개를 꽂았을 때 넘치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표면 장력 차이로 인해서. 물이라고 하는 거는 아시다시피 순수하게 물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는 다양한 불순물들이 섞여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금속성 불순물이 많이 섞여있을수록 표면 장력이 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물이 가장 금속 성분이 강하고 그래서 물이 최종적으로 늦게 넘쳤대요. 그래서 여기 물을 최고물로 평가를 받는 거고, 여기서 금속 성분이라는 게 뭐 중금속 이런 거를 단순히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몸에 이롭고 사람들에게 좋은 성분이 될 수 있는 물, 그리고 그러한 금속 성분을 가진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의 특징이 뭐냐면, 금속 성분이 많은 물은 물색 자체가 약간 파란색, 옥빛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속칭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이다빛 물색 이런 얘기를 쓰거든요. 좀 있어 보이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비치빛 뭐 이런 말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푸르스름한 물빛이 나는 게 금속 성분이 많은 물이에요. 그리고 이 빛에서 올라오는 물은 더 최고의 물입니다. 더 최고의 물이에요. 조선 초기에 문신인 양종 범근이라든지 허균이 강릉꾼이거든요. 그래서 허균 같은 분들이 다 여기 물을 우리나라 최고의 물이다. 그래서 뭐 동국 제일천이다 라고 말하는 대목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천 중에서, 안 그러면 샘 중에서 최고가 이 금강현 밑에서 올라오는 물이다, 그런 표현들까지 나올 정도로 최고의 물이 여기에요. 여기가 최고의 물이라고 하는 거를 조선시대 기록에 보면 다 여기를 어디랑 비교하냐면 양자강에 있는 중령천과 비교합니다. 중령이라고 하는 데가 유백추라고 하는 분이 글을 써놓은 거에 보면 중국에서 천하제일천이라고 말하는 게 중령천입니다. 그리고 차와 관련된 전다숙이라고 하는 문헌에 보면 중국 전역에 있는 물들의 맛을 쭉 감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로 드는 게 그 중령천이에요. 양자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 중간에서 마치 여기 금강현처럼 중간에서 물이 올라오는 데예요. 그래서 거기를 중령천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양자강 물길이 바뀌면서 지금 밖으로 아예 나와 있습니다. 천 자체가. 그런데 그 안에서 올라오는 물이 최고물이었기 때문에 여기와 대비된다 그래서 중령천하고 비교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가 우리나라 현재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차를 올렸다. 그래서 신라 중대에 보면 보청과 효명, 신문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신라가 이제 통일되려고 할 때 보면 태종무열한 김춘추가 있고, 그 다음에 무무왕 범민이라는 분이 있고, 이분의 아들이 신문왕이거든요. 실질적인 통일군주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무무왕이 통일을 어느 정도 완수하고 그거를 이렇게 딱 안정시키는 분이 신문왕인데, 그분의 아들로 보천효명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물을 길러서, 이 계곡물을 길러서 오만불보살, 그러니까 문수보살을 필두로 해서 지장보살, 미륵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에게 차공양을 울렸다라는 기록이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그게 제일 오래된 신라 중대의 차공양 기록이라는 점에서 여기가 차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성지 중에 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물 자체가 좋으니까 결국 그게 이제 차 이야기로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거운 물이 좋은 물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무거운 물은 물 비중이 달라서 중간에 다른 물들이 이제 지류들이 한강으로 섞여 들어와도 물이 섞이지가 않는다 그래요. 물 비중하고 그 다음에 무게가 달라서, 그래서 이거는 이런 물들은 물의 중간으로 흘러간대요. 그러니까 강의 중간으로 흘러간대요. 언뜻 생각할 때는 세상에 그런 게 있습니까? 물이 섞이면 그냥 섞이는 거지, 세상에 물 흐름이 물속에서 다르게 만들어진다는 게 가능합니까? 라고 하는데, 실제로 호수나 안 그러면 바다 같은 데 가보시면 이렇게 배를 타고 보면 그 바다 안에서도, 안 그러면 호수 안에서도 물길이 이렇게 열려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의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무겁고 비중 있는 물은 한강의 중앙으로 흘러간대요. 마치 연필의 연필심처럼. 그래서 중앙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무게중심을 잡는데요. 그래서 밀도가 이제 높은 물이 중앙으로 흘러간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예전에 포스코나 이런 데서도 쇠 같은 걸 많이 녹이면 그 중앙의 밀도가 제일 높은 쇠들이 중앙으로 몰린다는 얘기거든요. 거의 비슷한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심수라고 합니다. 강의 핵심, 아니면 강의 중간에 있는 물. 그래서 강심수라고도 하고, 그런 걸 또 다른 말로는 한중수,
한강의 중간을 흐르는 물, 이렇게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 임금님은 이 강심수로 세수를 하고 강심수를 마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뭐 네이버 같은데 그냥 강심수 이렇게 쳐보면 임금이 사용하는 물 바로 이렇게 나올 정도로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널리 알려진 이야기고, 그렇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채취하냐면 한강에 배를 타고 들어가서 바가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게 개폐가 될 수 있도록 장치가 돼 있어서 그거를 이 바가지 같은 거를 안에다가 강 중간에다가 넣고, 그 다음 거기서 뚜껑을 열어서 물이 고이게 한 뒤에 그 다음 다시 닫고 끄집어내서 그 강심수를 채취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했을 겁니다. 이 기구에 대한 건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당나라 때 차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강에 있는 중간에 물을 끌어들이거나 안 그러면 양장하게 중령수를 끌어들이는 데서 이런 기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나라 때 벌써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걸로 봐서 조선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물을 임금님이 사용하시는 최고의 물, 그리고 그 물의 발원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주변을 보시면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유는 여기가 한강 시원지이기 때문에 한강 시원지로서 보호구역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대산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국립공원 관리법에 의해서도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들어왔느냐, 이 근처가 전부 사찰 땅입니다. 그러니까 월정사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땅 주인 입장에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립공원이나 한강 시원지 관리 쪽 하시는 분들도 재산권자를 제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찰에서 들어오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들은 못 들어오고 스님들하고 같이 들어오거나 이랬을 경우에 제한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여기는 적발되면 벌금을 무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깨끗하고 맑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동네가 이제 해발 한 9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동네는 전부 일급수입니다. 그래서 지저분한 생물은 살 수가 없고요. 그래서 개구리도 없고 모기도 없고 이게 청정지역입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여기 방생하면 안 돼요. 방생하면 고기들이 못 살고 죽습니다. 이유는 여기가 일급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네 이 안에 사는 물고기들은 산천어, 열모 같은 다 천연기념물들이에요. 천연기념물만.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청정한 지역이고 이 물은 그냥 마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강원도 700m에서 나오는 평창수 뭐 이런 거 할 때 이런 물이 다 어떻게 보면 평창, 여기가 평창이니까. 그래서 가장 깨끗한 물이라고 제가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만큼 마셔도 아무 문제가 없고 여기는 최고의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오셔서 이 좋은 물을 한번 마실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이 금강연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데가 바로 이런 기운들을 받았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명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곳이 오대산에 있는 금강연이라고 하는 데인데, 동양 철학에서는 이 물의 덕, 낮음, 부드러움에 대한 미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관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나라 초기에 황노지학이라고 하는 게 유행을 해요. 황제와 노자의 학문. 그래서 이제 진시황 때 법으로 너무 강하게 다스리니까 이제 휴식기를 항고주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휴식기를 줄 때 황노지학, 약간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노자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 무의자연 이렇게 해서 그냥 본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품성대로 뭐 이런 의미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황노지학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를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지배 이념 비슷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황이라고 하는 거는 황제 공손 헌원씨라고 하는 중국 민족의 시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식으로 말하면 단군 같은 분이에요. 그리고 황노에서 노는 노자고, 그래서 황제와 노자의 어떠한 덕치 이념, 자유스럽게 풀어주면서도 민생이 안정될 수 있게, 그러니까 생육 조건, 자연에 방치하면서 생육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게 황노지학인데, 그런 책 중에 하나가 관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관중이라고 한 사람의 이름을 가탁해서 쓴 책이에요. 관중은 반포지교 할 때 그 관중입니다. 제나라 환공을 도와서
최고의 패자로 만들었다는 중국 재상 중에서 아주 이름이 난 그러한 분이에요. 그분이 직접 쓴 책은 아니고 그 관중이라고 한 분의 이름을 가탁해서 만들어진 책인데 거기에 보면 수지편이라고 있습니다. 수지편. 그래서 물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주의 근원, 그 다음에 우리 생명의 가장 중요한 근원이고 그것은 수신, 물의 신,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필압 철학에서 만물의 근원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제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이라고 하고 할레스 같은 경우는 물이라고 하는데 물을 만물의 근원으로 본 거랑 비슷한 생각이 그 관자 수지편에 있어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거야말로 최고로 중요하다. 그리고 이 물의 덕을 이야기하는 데가 또 어디에 있냐면 노자 도덕경 같은 데서도 낮은 대로 흘러가는 물이야말로 물은 낮은 대로 가장 부드럽게 흘러가면서 모든 물의 제왕, 그러니까 바다야말로 가장 낮은 곳에 처해 있기 때문에 모든 물의 제왕이 된다. 그래서 물의 덕을 얘기하는 거고 상선약수라는 말도 있습니다. 최고에서는 물과 같다. 그래서 모든 것을 양보하지만 결국 스스로를 다 이겨낸다.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최고의 덕을 가지고 있는 게 물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공자 같은 경우도 논어에서 보면 세상이 흘러간다는 게 저 물과 같구나.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도로에 흘러가고 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오대산과 관련해서 꼭 한 번 정도 이곳에 와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이 밑에가 대단한 용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블루홀 같은 게 큰 깊이로 있는데 이런 데 이제 빠지게 되면 다시 못 나옵니다. 여기 실족하면 뭐 완전히 큰일이 나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관람은 할 수 있어도 이 근처에 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데 빠지면 물이 와류치니까 밑에서 물이 올라오는 구조라서 이렇게 와류를 치기 때문에 사람이 쭉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용소라고 합니다. 용소. 모든 시골에 이제 용 산다고 말하는 그런 용소들이 많이 있는데 특징이 다 거의 비슷해요. 물이 위에서 흘러가면서 밑에서 와류를 치거나 밑에서 샘이 솟아올라오면서 와류를 치거나 아니면 물의 깊이가 달라지면서 와류를 치거나 그런 데는 이렇게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훅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용소라고 하는 데가 대부분 뭐가 있냐면 물귀신이 있다라는 얘기로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물귀신이 사람을 끌어다닌다는 동 이런 데가 지금 과학적으로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물이 와류 트는 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용 전설이 있고 여기서 용이 나와서 변신해서 된 게 국보 제48호인 얼정석 팔각구충석탑이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령한 데는 전부 용 전설이 있습니다. 태백산 검룡소도 용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용의 전설이 있는 또 여기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보면 이게 폭포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폭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 중에서 가장 유명한 데가 중국 황하에 보면 용문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용문. 그 용문에 잉어가 거꾸로 도약을 해서 올라가면 그 잉어가 용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등용문이라고 합니다. 등용문. 그래서 여기를 거꾸로 올라오는 용. 사실은 여기도 예전에는 이 산천어나 열모가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산천어, 열모고 큰 물고기들이 다 전멸했습니다. 스님들이 잡지도 않고 그 다음에 여기는 국립공원 관리지역이고 상수원 보호구역인데 어떻게 이 물고기들이 다 큰 물고기들이 전멸했느냐, 여기 수달이 들어와서 살아요. 그래서 수달이 그런 물고기들을 다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그 수달을 없앨 수도 없는 게 수달도 천연기념물이에요. 그래서 천연기념물이 잡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물고기가 없어서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경우들이 없는데 이거를 올라오게 되면 물고기들이 이렇게 물을 거슬러서 가끔 고약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용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이제 등용문이라고 하는 고사가 있고 종로 3관가 종로 5관가 쪽에 보면 등용문 학원도 있죠. 중국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이제 물고기가 용이 되는 거를 어변성룡이라고 합니다. 물고기가 변해서 용이 된다. 그래서 보통 이제 특별히 대단할 게 없는 사람들이 노력해서 최고의 성공을 부과한다 라는 의미로 쓰죠. 그리고 잉어가 변해서 이제 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리변성룡이라고 합니다. 어리변성룡. 그래서 잉어가 예전에는
용이 되는 물고기가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고 물고기에 대해서도 약간 급을 나누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비늘 없는 물고기는 제사상에 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풍속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늘이 있는 물고기가 조금 더 높다. 그러니까 장군으로 치면 일반 사병들은 비늘이 없는 갑옷을 착용을 하고 이순신 장군이나 이런 동상 같은 거 보시면 비늘이 있는 갑옷을 착용하잖아요. 그래서 비늘이 있는 게 조금 더 레벨이 높다 이런 생각을 해서 조상에게 올리는 제사상에는 비늘이 있는 물고기만 사용한다 라고 말하는 동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고, 물고기 중에서 수염난 물고기야말로 더 레벨이 높다 일반 물고기보다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염난 물고기로 비늘이 있는 대표적인 게 잉어예요. 그래서 잉어가 용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고, 수염난 물고기 중에서 가장 흔하고 어떻게 보면 레벨이 떨어지는 물고기가 있어요. 그게 미꾸라지입니다. 그래서 미꾸라지 용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고, 미꾸라지가 불교에서는 방생 대상으로 사용하는 게 뭐 거북이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거북이 같은 경우는 단가가 너무 세기 때문에 잘 안 쓰고 사실 미꾸라지만 쓰거든요. 그래서 미꾸라지를 쓰는 것도 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미꾸라지 용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죠. 그리고 개천에서 용난다는 것도 사실은 미꾸라지를 딱 지목한 건 아니지만 미꾸라지를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개천에 살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여성과 남성을 변별하고 그 다음에 수염이 있는 거를 굉장히 권위로 봤었기 때문에 수염 있는 물고기가 더 훨씬 레벨이 높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과학적으로만 얘기하면 수염 있는 물고기들은 사실은 1급수에 사는 물고기가 아니고 3급수에 살면서 눈이 많이 퇴화한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물이 흐리니까 눈이 퇴화하니까 이 촉수로다가 해서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바닥을 훑고 다니다가 메기도 그렇고 뭐 가물치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훑고 다니다가 그 수염에 뭐가 닿으면 이제 확 무는 거죠. 황하는 원래 거기가 물반 황토 반입니다. 어떻게 보면 황토가 더 많을 수도 있는 정도로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잉어 같은 게 많이 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1급수에는 사실 잉어는 살지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수염난 고기들이 많이 사는 상황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게 이런 데를 도약하면,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극기해서 그것을 승리하면 용이 된다. 그러니까 용은 따로 아버지가 용이라서 용이 되는 게 아니고, 중국용의 특징은 스스로를 극기하면, 우리가 좌청룡 우백호 남주자 국현무 할 때도 현무라는 것도 거북이용이잖아요. 껍질이 있는 것 중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갑주를 가진 짐승 중에서는 이제 거북이가 스스로를 이겨서 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아시아의 용 전설에서는 모두 다 자기를 이기고 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종이 있는 게, 용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이제 중국에서는 설날이나 안 그러면 신년이 됐을 때 서로 선물할 때 보면 잉어 그림, 잉어 쌍어, 그러니까 잉어가 2개 있는 그런 그림들을 주거나, 세뱃돈에 빨간색 봉투에다가 잉어 2마리 있는 그림이 박혀 있는 것들을 거기에다가 세뱃돈 같은 걸 넣어서 주는 풍속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오래 노력해서 꼭 용이 되라. 용이 되라. 그래서 너도 용이 되라. 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과거 시험,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뭐 수능 시험도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진급, 그 다음에 어떤 합격, 취직, 뭐 이런 거에 최고의 기운이 어린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 조선시대 사람들도 여기에 아주 많은 분들이 오셨었어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이 산천을 유람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있고, 이 정기를 받아서 자기가 꼭 합격, 예전에는 뭐 과거 시험 본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합격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가 앉아있는데도 이렇게 이름이 쓰여 있고, 저 앞쪽에도 이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에 자기 이름들을 써놓고, 이 밑에도 있고요. 이름만 한 30여 개가 있습니다. 자기 이름들을 써놓고 여기서 어떻게 발언을 하고, 물론 뭐 그냥 낙서 형식으로 누구 아무개 왔다 감 이런 식 개념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내가 꼭 반드시 합격하리라 라고 하는 소망들을 자기 이름으로 새긴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디 시험에 합격하거나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내거나 취직을 하거나 그 다음에 승진을 하거나 이런 데가 바로 이런 기운들을 받았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명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꼭 오대산에 오셔서 스님들과 함께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 관계자들하고 꼭 함께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템플스테이를 오시든지 뭐 이렇게 해서 꼭 오셔서 여기 기운들을 듬뿍 받아가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싶고 좋은 직장 꼭 승진하고 싶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오셔서 이 명당의 기운, 좋은 기운들을 받고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 이 금강연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